얼마 전에 연준 파월 의장도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 우리 화폐의 한 종류로 보고 있다라고 발언도 했을 정도거든요. 제가 이 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항상 이게 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100개 중에 99개는 망할 거다라는 얘기는 항상 있어 왔어요. 왜냐면 그만큼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예신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출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외신 기자로 커리어를 시작해서 국내 블록체인 미디어 그리고 미국의 테크 미디어 등 이제 국내 외에서 미디어에서 기자로 일을 했고요. 현재는 블록체인 기업 대상 PR 에이전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이번에 그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책을 쓰셨어요. 네. 매우 독특한데 책 소개도 한번 해주시죠. 네, 지난달 10일에 출간이 됐고요.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가상자산이긴 한데 가격이 1달러 내외에서 잘 변동하지 않게끔 설계되어 있는 그런 코인이에요. 토큰인데 이제 전 세계의 어떤 결제나 뭐 투자, 뭐 송금, 산업 이런 것들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증거를 재미난 스토리로 풀어서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 또 스테이블 코인을 다룬 책으로는 국내 최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디서 들어보기 힘든 얘기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럼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요즘 그 코인 하면은 네. 많은 분들이 좀 그래도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고 네. 코인 하면 뭐 비트코인? 네. 조금 더 나가면 이더리움 뭐 여기까지는 좀 그래도 아시겠는데 네. 스테이블 코인 하면 벌써 좀 진입장벽이고 이게 아, 뭔지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 네. 있잖아요. 네. 뭐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뭔가 좀 관계나 뭐 이런 게 좀 있는 걸까요? 일단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1달러 내외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그 가상 자산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다른 코인을 사는 경우는 별로 없긴 하지만 이제 해외에 있는 여러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은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많이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투자자들 중에서도 이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코인을 해외에서 살 때는 보통 이제 원화로 어떤 리플이나 트론 같은 코인을 산 다음에 그걸 해외로 전송해서 거기서 스테이블 코인을 바꾼 다음에 다시 사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들 매매를 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또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약간 이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네. 달러 같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 이제 디지털화 시킨 거군요. 예, 그렇죠. 달러를 토큰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이런 스테이블 코인까지 이렇게 만들어졌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변동성에 굉장히 취약한데 뭐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각각의 어떤 매매 전략에 맞춰서 지금은 조금 비트를 팔고 내가 좀 피신을 해야 되는데 예전엔 피신할 수 있는 게 마땅치가 않았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지금 빠져야겠다 싶을 때 빠질 수 있게 되는 그런 피난처 역할을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1달러에 패깅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패깅이 되어 있다는 개념을 쓰는데 그래서 굉장히 또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단지 코인을 매매하는 용도에만 이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례로 이제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 나중에 따로 또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비트코인과 뭐 다른 이런 알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한번 드리고 뒤에 가서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 비트코인 상승세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네. 그리고 또 며칠간 뭐 고점 대비 한 10%의 조정을 좀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체적으로 다 다 이제 공감하시겠지만 이제 주요 3대 이슈라고 하죠. 이제 ETF 승인 가능성, 그리고 내년 4, 5월로 예정되어 있는 반감기,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걸 이제 트리플 이슈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트리플 이슈로 인한 기대감이 최근에 이런 비트코인 랠리를 일으켰다라고 대체적으로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그런 랠리 현상들이 저는 이제 상당히 좀 종교적 현상과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종교도 보면은 크게 교주가 있고 그리고 교리가 있고 교단이 있는데 그런 종교적인 현상을 비트코인에 대입을 해보면은 이제
교주의 역할을 하는 오피니언 리더분들이 있고, 그리고 교리에 해당하는 내러티브가 있고, 그리고 교단에 해당하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삼박자가 지금 잘 맞아떨어져서 굉장히 조금 활발하게 이 커뮤니티가 지금 에서 비트코인 매매에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러티브가 공유가 되고,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 유대감을 강화하고 매수로 이어지고, 그게 가격 상승을 일으키고, 그게 다시 가격 변화를 일으키는 그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지금 형성하고 있지 않나. 그거에 지금 초입 단계에 들어온 것 같다. 하지만 대세 상승장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 초입인가요? 아직 이제 초입이죠. 아직은 아직 제대로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한 장세가 이제 펼쳐질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종교에다 좀 비유를 해주셨으니까 이게 교회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자기를 믿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으라고 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내용을 읽어서 그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믿어라. 그 보실 때 이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이 막 가자 이런 거 맹목적 믿음 같으세요? 아니면 진짜 그렇게 좀 이성에 기반해서 하는 믿음 같으세요? 상당히 맹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성적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그 여기 생태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밈들을 봐도 그렇고 내러티브를 봐도 그렇고 어떤 그 매매 의사 결정을 하는 것들을 볼 때 어떤 엄밀한 논리가 사실 통하지 않는 시장이기도 하고 그 논리보다는 사실 내러티브가 굉장히 키팩터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가격 상승의. 그리고 그게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시장에서 사실 논리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논리가 중요하지 않은 시장도 존재하는 것 같은데 크립토에서는 사실 그런 믿음이나 내러티브가 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그럼 마이클 세일러나 돈나무 언니 이런 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성적인 기반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반반 정도 아닐까요? 일단 그분들은 그 각자의 영역에서 꽤 큰 성과를 이루신 분들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전망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들을 믿고 우리도 투자를 하는 경향이 또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금융 분야에서 그리고 각자의 그 산업 분야에서는 전문가이시니까 뭐 그분들이 헛소리를 하지 않을 거잖아요. 자기 신뢰를 걸고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말이 되는 내러티브라면은 참고 지표의 거래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그러면은 가격에 좀 흔들리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진짜 막 10배, 100배 오르면 아무래도 관심이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에 그렇게 좀 몰입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약간의 맹목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그러면은 결국엔 그래도 가격은 지금보다 올라갈 거라고는 보세요? 가격은 그 코인마다 다를 수 있겠죠. 코인마다 다를 수 있고 제가 이 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항상 이게 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100개 중에 99개는 망할 거다라는 얘기는 항상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코인을 발행하는 게 쉽고 누구나 또 이게 뭐 거래소 중앙화 거래소에 아무나 상장할 수 없지만 덱스 같은 데는 아무나 상장을 할 수 있고 진입장벽이 그런 점에서 더 낮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코인을 발행한 모든 프로젝트들이 진짜로 어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토큰을 발행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분들 중에는 이제 좀 돈을 빨리 벌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크립토 생태계에서도 이제 알토란 같은 코인과 그렇지 않은 코인을 분별하는 눈을 기르는 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최근 암호화폐계에서 좀 여러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혹시 그 작가님께서 대표님께서 이렇게 보셨을 때 좀 주목하는 그런 뉴스들이 좀 있으셨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원과 빗썸이 얼마 전에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마켓에 상장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꽤나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전에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마켓에 상장되기 전에는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 있는 코인에 투자하거나 혹은 여러 파생 상품을 거래를 할 때 원화를 가지고 리플이나 트론을 산 다음에 그거를
바이낸스 같은데 보내서 다시 스테이블 코인 마켓에서 팔아서 다시 그 코인을 사는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단 말이죠. 수수료 다 내고. 수수료 다 내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 마켓에 상장하고 그거 자체를 출금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그런 투자의 여러 단계들이 좀 축소가 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편의성이 좀 증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거래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상장한다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발행사로부터 이거를 소싱을 해온다, 사오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달러가 어쨌든 바깥으로 유출되겠죠. 근데 그 부분에서 어쩌면은 외환 당국들이 이거 국부 유출이 아닌가라고 좀 트집을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 여지들이 존재는 하기 때문에 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코인원? 코인원과 그 빗썸이 지금 최근에 빗썸. 상장을 했죠. 이 이름이 뭐예요? 그 테더랑 테더. 그 USDC입니다. USDC.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거 진짜 이거는 저도 약간 기사에서 보고 이거를 뭐 금융감독위원회나 이런 데서 가만히 두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또 약간 애매한 게 그 스테이블 코인을 상장하고 투자자들이 이거를 유출하는 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려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화폐로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달러로 인정을 해야 그러면 달러를 이렇게 마음대로 사람들이 거래소를 통해서 유출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이거를 인정을 하게 돼버리면 그 규제 당국 입장에서도 애매해지는 거죠. 이거를 인정해?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나중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특별한 규제 없이 확장이 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사실 이게 그 국가마다 통화가 있는 건데 그 통화도 사실 가치가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약간 서열이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거의 다 달러를 가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대부분 다 달러를 가지려고 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통화 가치가 약한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을 반기는 경우도 있지만 반기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혹여나 어떤 나라의 자국민들이 자기 나라 화폐를 더 이상 못 믿겠다라고 해서 이걸 셀 해버리고 모두가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밥을 사 먹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옷을 사고 집을 사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난다면 결국에는 이 나라의 통화 주권이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거예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지만 그럴 수 있는 여지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싫어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하지만 또 모르죠. 뭐 자국 화폐의 가치를 올리느니 차라리 그냥 아예 달러라이제이션, 달러를 그냥 자국 화폐로 좀 쓰는 거를 조금 고려하고 있는 국가라면은 애초에 아예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는 방향도 어쩌면은 뭐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잘 사는 축에 속하니까 네네. 뭐 괜찮다 쳐도, 예를 들면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밀레이 대통령인가요? 네. 그분이 그 완전 달러로 네. 기축통화 바꾸고 페소화 막 없앤다고 그러고 중앙은행 폐지시키겠다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 뭐 막 법정화폐 쪽으로 가는 그런 얘기도 막 발언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도 막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진짜 통화 주권을 중앙은행이나 각국의 그 엘리트들이 잘못해서 이거를 막 그 화폐 발행 권한을 막 쓰면 이거 진짜 다 달러로 넘어가는 게 아닐까, 시민들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막 엄청 가능성이 높다고 아직까지 단정지어 말하기 좀 힘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정도. 열려 있다 정도. 그러면 궁금한 게, 이게 테더나 USDC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규모는 커지고 있나요?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래요? 테더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원화로 뭐 100조 원 가까이 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굉장히 계속해서 발행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그 시총 2위인 USDC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시가총액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굉장히 그 폭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어서 테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USDC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는 게 나쁜 게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한다는 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본다면은 발행사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만큼 이제 고객으로부터 달러를 이렇게 받을 텐데, 그렇죠. 그 달러를 은행 계좌에다 넣어서 예금으로 이제 바꾸기도 하지만 이걸 갖고 국채를 많이 산단 말이죠. 근데 국채를 사면 이제 발행사들 이자를 얻는 것이고, 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네들이 발행한 채권을 사주는 셈이잖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발행사들이 매입해준 국채 물량이 전체 미국 국채 물량의 아주 소수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발행한 채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렇죠. 소화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적대시할 필요가 아직은 없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아직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두고 막 악의 축이다, 나쁘다라고 이렇게 규정짓는 그런 움직임은 딱히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그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그 연준 파월 의장도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는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 화폐의 한 종류로 보고 있다라고 발언도 했을 정도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무조건 탄압을 하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총이 100조 원이라고 하면은 확실히 커지고 있는 거니까요. 네, 커지고 있고 결국에는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도 크립토 생태계의 기축통화니까 적어도 코인 매매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성장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시총도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비트코인도 네. 처음에 막 때려잡을 수 있었는데 네. 못 잡고 네. 지금은 또 이제 그 전통 금융 기관들의 그 편입, ETF 편입 이런 거 얘기 나오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도 이런 식으로 커지면 결국에는 하나의 제도권의 포섭이 돼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월의 그런 연준 의장의 발언처럼 뭔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의 통화 권력을 어떻게 보면 더 강하게 만드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테더나 네. 이 USDC 이런 데는 정부 기관인가요? 정부 기관은 아니고 테더 같은 경우는 사기업이죠. 사기업이고, 사기업이에요. 네, 사기업이고 이제 시총 1위인데도 불구하고 그 좀 테더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나 이슈들이 좀 존재하는 편이긴 해요. 예, 테더의 그 법인이 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라고 하는 조세 피난처에 그렇죠. 지금 법인을 두고 있고 페이퍼 컴퍼니를 두고 있어요. 두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바하마라고 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에 소재한 은행으로부터 계좌를 파서 거기다가 이제 고객으로부터 달러를 입금받아서 발행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알고 있어요. 또 그 외에는 이제 뭐 켄터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미국의 투자은행을 통해서 국채를 운용을 맡기고 있다고는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 테더가 정말로 발행한 테더만큼 그만큼의 준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슈가 항상 제기되어 왔어요. 항상. 근데 그것들 중에 명확하게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드러난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있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의심이 있는 단계인 거죠. 정황상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뭐 수수료 부분은 있겠지만 아무튼 고객들이 뭐 예를 들어 1억을 맡기면 네. 1억만큼의 달러를 갖고 있고 그만큼의 이제 네. 테더를 발행해 줘야 되는 건데, 네, 발행해 줘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안 받는 거군요. 감사를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한다고는 해요. 한다구나. BDO라고 하는 이제 그 세계 5위에 해당하는 회계 감사 법인이 있어요. 그래요? 거기를 통해서 감사를 불충분하게나마 받아서 분기별로 보고서를 내긴 하는데 그 부분도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라는 그러겠네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구나. 네. 또 그런 게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보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제 어쨌든 테더사가 이제 미국 국채 물량을 많이 이제 간접적인 어떤 투자은행 등을 통해 가지고 자산운용사를 통해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테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제재를 하려면은 이 테더의 국채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는 얘네를 딱 제재해서 너희 테더한테 환매해 주지 마라고 해버리면은, 만약에 테더를 들고 있는 고객이 나 이거 환매해 주세요라고 테더를 입금했는데 얘네가 환매를 안 해주면은 테더도 돈을 못 돌려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바로 디패깅 이슈로 벌어지는 거죠. 내 돈을 못 돌려받는다고 그거 바로 셀 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려면 벌어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징후들이 뚜렷해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좀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이게 진짜 가상 그 세계가 정말로 가상자산 세계가 진짜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늘어나고 그 시총도 좀 의미 있게 점점 더 이렇게 커지고 있다라고는 확실히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